뉴욕 증시가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22일 깜짝 기준금리 인하와 미국의 3분기 GDP 호조 소식에 장 초반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지만 이내 하락 반전에 하락폭이 점점 커졌습니다. 미 연준이 출구 전략을 서두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다우지수는 장 초반 다시 신기록을 세우다 전날보다 0.97% 하락한 15,593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역시 1.9%, 1.32%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22일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주요국 증시가 상승 반전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장 마감을 앞두고 다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마켓워치는 투자자들이 22일 깜짝 금리 인하에 환호한 것도 잠시였을 뿐 금리 인하 배경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금리를 더 내려야 할 정도로 유로존 경기 회복이 더디다는 점이 부각됐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영국 증시와 프랑스 증시는 각각 0.66%, 0.14% 하락한 반면 독일 증시는 0.44% 오른 9,081로 마감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미국의 올 3분기 경제 성장률이 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해 셧다운의 여파를 예상했던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3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2.8%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 2.0%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2분기 성장률 2.5%보다도 호조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특히 전분기 대비 증가율로는 지난해 3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을 보였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금리 동결 예상을 뒤엎고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0.25%포인트로 인하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0.5%보다 0.2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최근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 둔화를 타개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0.7%로 둔화했던 점을 ECB가 우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ECB의 물가 목표인 2%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4주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지난 2일 기준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33만 6천 명으로 시장 전문가 예상치인 33만 5천 건을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주보다 9천 명 감소한 수치로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자동차 판매 증가와 주택 소유 증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했습니다. 페이스북 이후 가장 큰 기대를 받으며 주식시장에 데뷔하는 SNS 트위터가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73% 높은 가격에 개장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공모가보다 92%나 높은 수준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트위터 주식은 7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45 10센트로 개장했으며 전날 확정된 공모가는 $26였습니다. 트위터는 개장 후 1시간 만에 $50까지도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에는 눈길을 끌만한 재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먼저 ECB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예상을 뒤엎고 깜짝 기준금리 인하가 발표됐습니다. 기존 0.5%에서 0.25%로 사상 최저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뒤이어 미국에서는 3분기 GDP 성장률 예비치가 공개됐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예상은 1.9%에선 2% 정도 나오지가 않을까. 지난 2분기 2.5%보다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지만 시장 예상을 뒤엎고 2.8%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역시 경제 지표가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서 이제 연준이 더는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하락 전환에서 낙폭이 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1% 가까이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는 2% 가까이 더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종목별로에도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장 첫날이었던 트위터는 화려한 데뷔전을 치렀고요.
전기차 관련주인 테슬라는 연이은 화재 소식에 간밤에도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들 자세하게 흐름 파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 경제가 올 3분기에 기업 재고 증가와 무역 수지 개선 등에 힘입어 시장 예상을 깨고 2.8%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순서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럽 증시 대부분은 혼조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간밤에 재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악재도 있었고요. 호재도 있었는데 시장은 악재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표가 너무 좋게 발표가 돼도 이것이 이제 도리어 뉴욕 증시의 걱정거리로 그렇죠. 들어서는 이런 흐름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역시 이제 3분기 GDP가 2.8%로 전분기 대비 빅 서프라이즈급으로 발표가 되면서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가 빨라질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오늘 뉴욕 증시를 끌어내린 이런 배경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0.97%가 하락이 됐습니다. 15,593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1.9% 낙폭이 좀 컸었는데요. 3,857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도 1.32%가 내린 1,747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도 기대를 안 했던 이 정도의 수치가 3분기 GDP로 발표가 됐습니다. 2.8% 시장이 예상치는 높게 잡은 그 마켓 워치가 2.3%는 3%였는데요. 이보다도 0.5%나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잠정치나 확정치에서 다소 조정이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지만 매우 고무적인 수치가 발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앵커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테슬라가 세 번째 이 전기 축전지의 과열로 인한 차량이 전소되는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주가는 3일 연속 떨어지면서 $140도 현재 밑도는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오늘 장 마감 후에 루니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과잉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자산 거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사실상 좀 부정적인 여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은 전반적으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영국은 0.6%가 내렸습니다. 독일은 0.4%가 올랐고요. 프랑스는 0.14%가 내려간 이런 혼조 국면이 나왔는데요. 역시 유럽중앙은행 ECB가 깜짝 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기대를 했던 시장 부양 정책 LTRO나 은행 재지준율을 인하하는 카드 이런 부분의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에 미국의 GDP가 매우 좋게 발표가 되면서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의 우려가 커진 점, 이런 점이 혼조세로 마감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마감됐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예비치가 공개됐습니다. 어제 발표 전에 미리 다뤄드렸었는데요. 시장 예상은 한 1.9%에서 2% 정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을 뒤엎고 전분기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2.8%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수치로 보면 올해 미국의 성장률은 2%는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좋은 희소식인데요.
증시에는 다소 이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를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켓와치가 2.3%로 제시를 했고 가장 낮게 점친 전문가들은 1.7까지도 내릴 그 상승률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2분기 2.5보다도 좋은 전분기 대비 2.8%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1분기 때 1.1%, 2분기에 2.5, 3분기에 2.8 예비치긴 하지만 전체 평균이 이제 2.13%를 나왔기 때문에 4분기에 아주 좀 좋지 않은 수치로 2% 언저리 수준으로만 나오더라도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를 유지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연준이 지난번에 하향을 했었죠.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의 하단을 2.0에서 2.3으로 밴드를 하향했는데요. 이 밴드 내에 들어가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그렇게 축하를 해줄 그런 그 내용은 아닌데요. 건설주택 분야가 14.6%나 전분기 대비 신장을 했습니다. 이는 2분기 대비해서도 0.3%가 오른 수치고요. 다만 소비 지출은 1.5% 전분기 대비해서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2분기 때 1.8%보다도 0.3%포인트가 낮은 수치고요.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게 연율 기준으로 1.9%까지 3분기 때 올라왔습니다. 이는 연준이 현재 물가 관리 목표치 2%에 거의 현재 근접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물가 부분의 안정세도 3분기 수치만으로 볼 때는 현재 태풍의 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주택 건설에 편중된 이런 성장세 다소 우려 섞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4분기 때 소비 지출이 많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좀 기대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을 뒤엎는 더 호조세를 보이면서 올해 미국의 성장률 평균도 2%는 무난하게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경기 상황이 좋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연준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에서 나온 부분이 말씀하신 그 테이퍼링이 빨리 오는 게 아니냐 하는 거하고요.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테크 버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IT 쪽에 다소 버블 징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뭐 트위터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다소 이제 가격 거품 논란이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시장으로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연준의 회의가 12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에 나온 GDP 3분기의 잠정치까지는 아마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연준이 이른바 셧다운이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4분기 GDP를 좀 보고자 하는 욕구는 상당히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2월에 테이퍼링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2분기 올해 전체 성장률은 2%를 뭐 충분히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연준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이런 부분도 균형 성장과는 따로 노는 편중 성장으로 나오고 있고 자산 버블의 우려가 연준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이래저래 연준의 고민이 깊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서 연준의 테이퍼링 실시 시기가 내년에 치러질 것이다. 굉장히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3분기 GDP가 좋은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12월 가능성 쪽에도 조금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간밤에 시장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 결과였는데요. 이번 달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기준금리가 12월 정도에 나타나지 않을까. 시장 예상은 이랬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기준금리 인하했습니다. 어제 이사님께서 예상해 주셨대로 시장의 반응은 좀 미지근했어요. 그렇죠. 네. 립 서비스 안 통할 거라고 네. 말씀을 드렸죠. 금리 인하 카드는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소수 의견들은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75%의 대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은 금리 인하 카드를 내놓더라도 이것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요. 깜짝 금리 인하가 나왔습니다. 종전의 기준금리 0.5에서 0.25%로 25bp를 낮췄고요. 최저대출금리도 25bp를 내려서 종전 1%에서 0.75%로 내렸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통화정책회의 끝나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동원할 수단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이제 시장에서 좀 갸우뚱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LTRO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추가적으로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의 경기의 하방 위험은 그리 크지 않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EU 집행부의 가을 수정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좀 내렸고 이탈리아의 재무장관인 파브리시오 사코마니 재무장관이나 프랑스의 아르노 몽트브로 산업장관이 계속적으로 유로화 강세와 금리 인하 조치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던 점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ECB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더딘 개선이라든지 현재의 실업률 수치가 매우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하방 위험이 없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올해 말까지 유로존의 경기 지표를 보고 추가적으로 LTRO나 경기 부양 카드 이런 부분을 현재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오늘의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코스피, 코스닥의 기술적인 흐름 분석해보면서 앞으로 전망 들어보고요. 또 차트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 추천주까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가 가까스로 2,000원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004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MSCI 한국 지수도 한 2% 정도 내렸습니다. 이제 62선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금요일인 오늘장 2,000선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전일장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일장에 하락을 했던 이유는 뭐 딱 하나라 생각을 합니다. 수급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네. 뭐 외국인도 소폭 매도로 전환됐던 부분도 있지만 그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기관이 받아주기는커녕 오히려 같이 동반해서 더 많은 매도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시장이 어저께는 아침에 좀
기대감이 좀 있으면서 출발했다가 결국에는 그런 것이 무색해진 하루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어저께 다 하락을 했어요. 뭐 경기 방어주든 경기 민감주든 불문하고 다 하락을 했다는 부분들. 다만 자동차 업종 관련된 종목군들은 약간의 그 추세 반전의 기틀을 좀 마련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부품주들은 좋은 모습을 계속 연출하고 있습니다만 그 완성업체인 현대차, 기아차 같은 종목군들이 좀 힘이 없었는데 어저께 다시 이들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좋은 모습을 띠면서 마감했지만 기타 다른 종목군들은 그렇게 좋지 못한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한 주 동안 기술적인 흐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까지 한 주 동안 지수는 1.7% 정도, 2% 가까이 밀렸습니다. 이제 금요일장, 오늘 하루를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주간 흐름 한번 점검해 보고요.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자체가 4일 연속을 하락을 했어요. 네. 결과는 좀 따지자면은 월화 수목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띠고 있고, 일단 추가적인 조정은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2000포인트에 대한 지지 여부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다만 한 일시적인 2000포인트 붕괴, 1900 한 80포인트 정도까지 하락세는 크게 나쁘진 않다. 왜 그러냐면 9월 중순 이후부터의 한 달간 그 박스권 장세가 2000포인트 중심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열어놓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급락보다는 이제부터는 기간 조정을 좀 열어놓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피 시장은 좋지 못한 모습을 띠고 있죠. 그러고 나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작용했는데, 코스닥 시장 역시 4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다시 박스권 하단권 520포인트대로 좀 하락을 좀 진입을 하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띠고 있죠.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수급이 더 좋지 못하다는 부분도 조금 시장의 약세를 띠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는 2000포인트, 코스닥은 520포인트 전후로 해서 지지력이 다시 형성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코스닥 관련된 업종군들 좀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업종이 좋지 못하지만 여전히 IT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몇몇 디스플레이 종목군들은 그래도 좀 선방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거 좀 확인을 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문제는 수급이다 지적해 주시면서 거래소 쪽으로 코스피는 급락보다는 기간 조정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2000선 전후의 지지력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언급해 주셨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520선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종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흐름 좋았던 종목, 굿 종목과 배드 종목 나눠보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굿 종목으로는 제가 보기에 강원랜드, 예. 동구 SNC, 대우인터내셔널, 현대모비스, 호텔신라가 이번 주를 좀 선방했던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배드 종목으로는 두산인프라코어, ST페노션, 셀트리온, 하나투어, 네이버가 좀 선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랜드 이번 주에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굿차트 종목부터 좀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일단 강원랜드가 그동안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띄었었습니다만, 이제 국감이 끝나고 나서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부분들. 또 하나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그 게임장 확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부터는 하반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실적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작용을 하면서, 이번 주에, 매물들을 돌파시키면서 강세로 마감했던 부분들 다시 32,000원대로 복귀를 하면서 한 35,000원대까지의 기대감, 그래서 GK의 파라다이스에 이어가지고 강원랜드도 좀 강세를 띄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호티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그룹의 이제 지배구조 개선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인해 가지고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가 강세를 좀 띄면서 한 주를 좀 마감했다 해서 한 7만원대 매물을 돌파시키는 위치를
갈판을 마련했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번주도 좀 강한 모습을 띄었고요. 특히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의 그 신차 효과죠. 제네시스하고 그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시노나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다는 부분들이 상승세를 이끌었던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30만원대 고점, 그동안 한 1년 가까운 30만원대 매물대를 돌파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이제 돌파가 확인된다라면은 한 4만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호텔신라, 현대모비스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배드차트 종목들인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좀 좋지 못한 종목들이 많죠. 이제 예. 일단 두산인프라코가 그 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4천억 이상의 그 해외에 DR을 발행한다, 채권을 발행한다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세가 나왔었죠. 그래서 좀 우려감 발생했는데, 일단 재무 구조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 이게 이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이제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 평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13,000 정도 지지를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자리가 지지 못한다라면 다시 10,000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가 그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따로 그러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 그리고 이익 모멘텀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추세에 이탈할 수 있는 위치가 떨어졌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63,000원은 제가 한 62,000원대는 좀 좀 붕괴할 수도 있는 모양이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모두 종목군들이 좀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트위터가 상장을 해가지고 뭐 주가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올랐습니다만은 그 네이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 같은 종목군이 이번 주에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띄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모멘텀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페이스북에 대한 기대감, 또 이번 주는 트위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주부터 혹은 지지난주부터 추세가 좀 하향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한 55만원이나 50만 초반대까지도 좀 하락을 좀 해야 된다. 왜냐면 좀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있고, 또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던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그냥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좋았다, 혹은 반대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이 호불호가 갈리는데, 그중에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라는 거에 조금 더 시장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네이버 시장 이 종목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당분간 조금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좀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현대모비스 꼽아주셨는데요. 앞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 정도만 간략하게 들어보실까요? 네, 일단 현대모비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차효과 네. 이런 부분들 수급도 좋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30만 5천원 정도 전후로 해서 매수하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이제 지지가 되면서 돌파를 확인됐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4만원대까지는 매물 없이 쭉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보면서 대응하시고, 다만 29만 5천원 정도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 이 자리가 22선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 추가적인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하면서 위험 관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현대모비스 자세한 전략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어제 큰일이 있었죠. 바로 코스닥 시장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바로 터치 패널 업체 G1F 패널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멜파스 상당히 우리에게 인기가 많았던 종목군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했던 종목군이죠. 하지만 꾸준히 하락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저가를 찍는 모습인데 과연 기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큰 하락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멜파스 차트부터 한번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파스 같은 경우에 꾸준히 하락하는 우하향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12%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여줬었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곳이 바로 변곡점으로 해당할 수 있는 점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단에 2만원대에서 상당한 거래량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이 부분 자체를 지지를 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꾸준히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단에 있는 18,000원 그리고 21,000원대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로 저항 구간을 밀리면서 지금은 추가적으로 9,200원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정전식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던 업체가 바로 이 멜파스라는 종목이었고요. 그만큼 멜파스에 대한 터치칩 그리고 터치 기술에 대한 분야는 상당히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뛰어났던 점도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준비가 앞섰던 걸까요? 주가는 꾸준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쇼크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액 같은 경우 180%가 증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지만 시장이 우려했다는 것은 바로 이 영업이익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7%가 감소를 하면서 지금은 기업의 PER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평가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44억 1,500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보면서 영업이익률이 왜 이렇게 낮게 나타날까라는 부분을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바로 터치칩과 터치 스크린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단가 인하 압력은 여전하고요. 예전에는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전식, 전압식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전압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쓰지 않고 정전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멜파스가 상당히 뛰어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터치 패널 업체 그리고 터치 칩 업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경쟁력이 과도해지다 보니까 너무나 지금 큰 리스크를 안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매출 구조입니다. 멜파스 어디에 납품하고 있을까요?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이렇게 매출처 자체가 너무나 단일적인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정책적인 변화에 너무나 둔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멜파스 그리고 어제 또 같이 하락폭을 크게 겪었는 게 바로 네페스라는 종목군인데요. 삼성에서는 어느 정도 정책적인 변화를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일체형 강화 유리 패턴을 어느 정도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어느 정도 정책적인 부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네페스하고 멜파스는 우선적으로 먼저 준비를 했었다는 거죠. 캐파 증설을 마치고 거기에 대해서 신규 라인까지 다 도입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다시 한 번 더 기존의 방식, ITO 코팅 방식을 고수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투자했던 비용은 어떡하지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꼭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왜 이런 분위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제가 작년 7월 달에 AP 시스템이라는 종목군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 큰 타격을 입었던 업체라고 설명을 먼저 드리겠고 2012년 7월 달에 한번 주가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는 올라왔지만 7월 달에 여기죠. 급락이 한번 나오는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삼성에서는 A1 라인이 아니고 A2 라인을 도입을 하겠다. 그런 말들이 돌면서 다시 한번 더 AP 시스템 매출처가 그러면 없어지지 않느냐라는 우려감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는 꾸준히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하방에서 6,000원대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더 지지가 나오고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멜파스의 신저가는 어딜까? 바로 여러 가지의 포인트를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 경험적으로 유추해 볼 때 거래량이 상당 부분 많이 나왔다는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다시 한번 더 뚫고 올라가는 패턴이 분명히 나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있던 음봉의 하락세는 있었겠지만 뒤에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그런 거래량까지 다시 한번 동반하면서 바닥권이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 여기가 적정 주가였다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멜파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9,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까? 우리가 쉽게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같은 패턴, 그리고 같은 경험적인 추이로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고 난 뒤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매수 세력이 승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까지 붙고 거기에 적정 주가가 맞는 그런 위치가 바로 멜파스가 올라가는 날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멜파스 지금까지의 실적 대비해서 우리가 PR을 한번 평가를 해본다면 25.8배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군입니다. 지금 현재 IT 종목군 대부분이 10배가 채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파스는 상당히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 봤을 때 멜파스의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거기에 대한 바닥은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3시 35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이슈들의 숨은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바로 시작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마리오 드라기 22총재가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간밤 22통화정책회의에서 깜짝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다음 달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가 시장의 예상이었는데 예상을 뒤엎고 0.25%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22통화정책회의에서 뭔가 강력한 게 나올 거다라고 아마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을 이제 금리 인하냐, ABS냐,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 가져가느냐, 이 세 가지를 두고 아마 제가 설명했는데, 금리 인하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개인적으로 본다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다.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는 통화정책 중에서 가장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아마 물가가 내려가거나 지표가 안 좋은 것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견해가 아마 접근이 되면서 그거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ECB에서 통화를 움직이는 가운데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 폭이 0.25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0.5에서 0.25를 냈으니까 0.25가 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미국이 0.25를 유지한 상태에서 명목상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CB도 그거를 맞춘다 그런다면 사실은 지금 제로금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최후의 보루를 건드리는 상황이 돼버렸죠. 이 최후의 보루를 건드리면서 일단 어저께 유로존이 장 초반에 상승 아주 좋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빠졌죠. 네. 왜 빠졌을까요? 시장에서는 이 생각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시장이 얼마나 안 좋으면, 경제가 얼마나 안 좋으면은 회복된다고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최후의 보루인 금리 인하를 할까? 이게 미국과 유로존을 강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금리 인하 외에 다른 것을 건드리고 금리 인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일시적인 시장의 변화가 들어왔을 뿐이다라는 어떤 립 서비스가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행동을 보여준 것이 과감하게 보였지만 오히려 투자가들한테는 불확실성의 증대로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EU 집행위원회 보고서에서 경제 전망을 굉장히 안 좋게 내놨었죠. 그 이후에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까지 인하를 해버리니까 시장에서는 경제 상황이 정말 너무 안 좋은 건 아니냐, 이렇게 역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드라기 총재 바보 아니냐,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였고요. 두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닥터둠 루비니 교수가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경제 성장과 거품 차단을 둘러싼 딜레마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중앙은행들이 이제 경제 성장이냐 버블 차단이냐 딜레마에 놓여있게 됐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어제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간밤에 뉴욕 증시가 다우가 한 번 더 오르게 되면 이제부터 버블 진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간밤에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한 1% 정도로 내렸습니다. 일단 버블은 시간 싸움일 뿐입니다. 네. 오늘 올랐으면 바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았다면 약간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 정도로 받아들이면 맞을 것 같고요. 예. 트레이드 오프라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중앙은행들이 성장을 하자니 유동성이 많이 불렸기 때문에 결국 버블이 올 것이고, 또 성장을 안 하자니 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만약에 선택한다면 저는 버블을 선택합니다. 네. 왜 버블을 선택하냐면 일단 성장이 있으면 안 되면 그 부작용을 차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장이 있기도 전에 우려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결국 경제 회복을 시켜놓고 나중에 생각 버블 차단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버블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그 ECB라든가 미국의 FRB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파국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삐끗하면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왜냐? 새로운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죠. 경제 회복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야 된다. 그럼 결국 버블로 가야 됩니다. 버블로 가서 버블된 상태에서 그동안 시장에 썼던 카드들을 다 회수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 중앙은행들은 버블 우려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서라도 경제를 가파르게 회복시켜놓고 그 이후에 그 부작용은 그때 가서 해결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버블을 기대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버블은 시간의 문제이지 이제 진입하는 단계 초입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제 버블 차단이냐 경제 성장이냐 딜레마에 놓이게 될 텐데 버블을 선택하는 쪽이 조금 더 현명하겠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기도 전에 버블을 우려하지는 말자, 그 부작용을 나중에 치료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원자력 수입국인 중국이 줄이던 원자재 수요를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경제가 다시 체력을 회복한 것이 아닐까 낙관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자재 수입을 늘리고 있는 게 경제 성장의 전조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원자재 시장에 중국의 위치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 GDP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잠시 주춤하면서 원자재 시장이 완전히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네, 요 근래 이제 철광석이 엄청난 수요를 하고 있고요. 구리도 역시 닥터 쿠퍼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이 내수를 진작하는 과정 속에서 수출 주도에서 내수로 가는 과정 속에서 약간 원자재 시장에 충격을 줬었지만 결국 내수를 통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결국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맞이했다고 본다면 지금의 어떤 원자재 수입이 증가하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다. 특히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 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 관련주들을 지금 기관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회복세가 거의 맞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예상한 것처럼 경제 성장이 더 하락할 것이다 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재를 유지하면서 현재보다 높은 곳으로 움직일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중국 경제 살아나는 전조다라는데 동의하신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시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